양도세법 표류 시장에 12억 아파트는 이제 실종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비과세 현재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그 법안을 말하는 건데 도대체 이게 언제 통과가 될까요? 일단 이 기사를 제가 공유 드리긴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뭐 통과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사 내용을 보니까 약간의 좀 힌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힌트라는 게 약간 좀 어떻게 보기에는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 기사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게 아니라 기사 내용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유추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여당의 경선이 끝났으니까 대통령 후보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논의를 할 것 같다라고 보는데 굉장히 좀 씁쓸하죠. 그건 그거고 이건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처를 먼저 밝히고 보죠. 중앙일보고요. 정진호 기자님입니다. 2021년 10월 12일자 기사입니다. 12시에서 딱 4분 넘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광고 없애고 보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기준인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양도세 개정안이 과연 국회 통과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라고 합니다. 사진입니다. 자, 이모 씨는 39세예요. 자녀 초등학교 진학에 맞춰서 경기도 수원 아파트를 팔고 이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집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씨의 집값이 최근 몇 년 사이 오르면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9억을 넘겨서인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그것만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실거주 아파트였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양도세가 약 2천만 원 이상 나온다. 이사갈 다른 집도 다 오른 상황에서 파는 게 부담이다. 이런 분들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가지고 기존 집을 언제까지 팔아야 된다는 어떤 제한 데드라인에 뭐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집 한 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억이 약간 넘어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지금 2천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12억으로 올라가면 매가가 양도가가 12억으로 이내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고 설령 12억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 초과분만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죠. 근데 이렇게 말로 하니까 잘 모르겠죠. 그림을 그립시다.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릴까? 이게 낫겠다. 자, 여기가 이제 취득가라고 합시다. 취득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양도가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양도가가 10억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 이제 현재 기준점이 이게 9억이란 말이에요. 9억. 그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거든요. 비과세를 하더라도. 자, 비과세라 하더라도 9억이 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 9억, 이 금액이 12억으로 이제 오른다는 거잖아요. 12억으로. 그럼 이게 그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옆에 요렇게 하면은 여기가 9억인데 여기가 12억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매도하는 가격이 여기 뭐 11억이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오겠죠. 세금이 빵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한 14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요 14억에서 12억 초과되는 요것만 또 내면 되겠죠. 훨씬 줄어드는 거죠. 요게 바뀐 거고요.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12억에서 9억이니까 색깔을 좀 다르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이 바뀌기 전 금액. 그러니까 설령 내가 비과세를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12억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기준점이 올라가 버리니까 내가 내는 세금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죠. 아, 물론 12억 밑으로 팔아버리면은 세금 하나도 안 나와 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1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기다리는 게 유리한 거예요, 지금. 1주택자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이모 씨 같은 사례는 딱 이거죠. 근데 이제 이걸 팔고 이제 내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내년 3월에 진학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좀 가고 싶은데 좀 그 전에 좀 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집이라는 게 뭐 내놓는다고 곧바로 팔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이 시에 따르면 12억 내외인 이 시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급감했다. 자신이 부담해야 될 양도세를 반영해서 최고가 대비 호가를 높여서 내놓은 매물만 쌓여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약간 또 배짱으로 막 호가를 또 높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타깝죠. 이게 어떻게 보면 심리 싸움인데 매도자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은 거고 매수자는 싸게 사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수자 입장에서 그 물건을 좀 고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으면 오히려 매수자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인데 지금 이렇게 매물이 들어가 버리고 뭐 어차피 지금 내가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럼 나는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원래 내가 12억으로 법이 통과되면 비과세를 받아서 뭐 세금이 아주 줄어들거나 안 되는데 지금 법이 늦게 통과되니까 9억에서만 해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럼 그것까지 감안해서 내가 올려버리지 뭐. 그래갖고 되면 되고 말면 말면 이거예요, 지금. 매도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요런 것도 좀 해주면 빨리빨리 좀 해주면 좋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언제 나왔냐? 올 상반기에 나왔어요, 상반기에. 5월, 6월 그때부터. 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 14명은 지난 8월 2일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제 8월 2일 날 개정안을 발의했고요. 그 전에 이제 부동산 특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계속 나온 말입니다, 이게. 개정안에는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비과세 기준인 9억을 12억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면서도 양도세 비과세 하한선을 현실화하는 취지에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9억에서 12억으로는 올리니까 그래도 확실한 건 뭐냐면 세제 혜택이 이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여당에서 지지자들 중에서 이걸 또 이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나 봐요. 물론 당연히 의견은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눈치를 본 거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기준을 9억에서 12억 올리는 대신에 1주택자 장특공을 내가 줄일게. 그러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좀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 생각했냐면 밑에 나와요. 밑에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나온 내용이 뭐 야당이나 제 개인 의견이 아니거나 뭐 이 기자님 의견도 아니고 기재부 의견이에요. 기재부 의견. 보세요. 정부 의견이에요. 같은 편이잖아요. 정부하고 여당은. 여당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두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 18일 당론으로까지 확정했다. 그러니까 6월 18일 당론으로 확정을 하고 그 전에 이제 5월 달인가 이제 부동산 특위 나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4월 달에 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당이 이제 참패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뭔가 야 이게 좀 의식해야 된다 해가지고 5월 달에 부동산 특위 해가지고 좀 이게 좀 기존의 규제 중심의 그거에서 좀 벗어나자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9억에서 10억 올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저걸 당론으로 한 거죠. 6월 18일 날.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달에 개정안을 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 6월 달에 되고 8월 달 개정이 되면서 약간 좀 분위기 또 본 거죠. 생각이 또 바뀐 거죠. 이거 적어야겠다.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바로 적었으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스토리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바뀌어요. 자, 4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선거가 있었죠. 자, 이 선거에서 여러분들 결과 잘 아시죠? 여당이 이제 졌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특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뭐 이제 민심을 뭐 어떻게 듣겠습니다 하고, 뭐 세금을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 이거 5월 달에 나온 게 아니고요. 요때 선거할 때부터 나왔어요. 뭐 줄여준다, 어쩐다, 그러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6월 달에 당론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의원총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어요, 표결에 들어가지고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개정안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이때 표결을 하고요. 이 개정안을 만드는데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생각이 좀 바뀝니다. 생각이 좀 바뀌어요. 굳이 우리가 세금 줄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불과 몇 개월이죠? 4개월, 3, 4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냐? 그래, 9억에서 12억으로 올려줄게. 그런데 장특공은 내가 줄여줄게. 그리고 다주택자들 장특공은 내가 더 없앨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얻고 2개 뺏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니, 왜 이거 1번하고 2번은 3번은 뭉지나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1번은 1번이고 요건 요건데. 자, 그 내용이 밑에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당은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2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6월 18일 당론을까지 확정했다. 하지만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발의 이후 본회의도 올라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지난 7월 발의해가지고 8월 통과된 것과 대비된다. 그러니까 저거는 이슈가 많다는 거예요. 좀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해주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자,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까 앞에 사례 나왔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인 아실에 따르면 아파트 실거래가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이 39,639건으로 4만 건으로 못 미쳤는데 9월, 8월 그리고 6월 이후 급감하는 추세다. 매물이 줄자 서울 아파트 가격이 추서났다. 아무래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 9,978만원으로 12억에 근접했다. 이게 평균 매매가인가? 이게 평균하고 중위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제 기사 잘 나오는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단순히 기사만 내용 보면 안 되고 우리 똑똑해지는 방송이잖아요, 이게. 이게 중위 가격은 뭐냐면요. 이게 맨 꼴등부터 아무튼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정하면 돼, 이렇게. 가지고 여기 딱 가운데 있죠, 가운데. 50인가요? 뭐 51인가요? 그냥 이 딱 가운데 요 가격을 그냥 중위 가격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평균은 뭐냐면 이걸 다 더해가지고 100으로 나눈 거죠. 이거 뭐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자, 예를 들어서 이 고가 아파트가 뭐 얘가 막 예를 들어서 30억이에요. 30억. 그리고 중위 가격이 뭐 15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15억 차이가 나니까 여기는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뭐 1억 정도면 되겠다라면은 평균하고 중위 가격이 거의 비슷해지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억이 아니라 뭐 100만 원. 그럴 리 없는데 뭐 50만 원. 이런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격차가 많이 벌어져 버리면은 이 평균 가격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가 주택이 많아 버리면 평균 가격은 이거보다 좀 더 높아지겠죠. 만약에 저가가 더 이쪽에도 힘이 세 버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평균 가격은. 그래서 이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균 매매가가 아니라 중위 가격 같은데, 예. 그만큼 가격 높은 것들이 많이 있으면은 저 평균 가격이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닐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지난 4월 11억 1123만원 11억을 처음 넘어선 이후 5개월 만에 12억 돌파를 앞두게 됐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중위 가격이 됐든 평균 가격이 됐든. 자, 비과세 기준이 여기서부터 이제 잘 보세요. 왜 제가 이걸 안타까워 하냐면 당연히 정부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적인 그런 거를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일반 국민들 삶은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일 좀 하자는 거예요, 제 말은. 자, 보세요.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에서 설정된 건 지난 2008년이다. 이후 14년째 바뀌지 않고 있다. 제가 이때 2009년부터 11년까지 세무사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9억 원 바뀐 거 제가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세무사가 아니에요. 자, 정영호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은 소득세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현행 기준이 시행된 2008년 말 대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87%, 아파트는 104% 상승했고 서울은 각각 86, 121%가 상승했다. 개정안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거래 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잘 보세요. 개정안이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거래 비용을 낮춤으로써, 이때 거래 비용이 뭘까요? 거래 비용은 보통 말 그대로 거래할 때 드는 비용인데 세금으로 보면은 양도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팔고 그냥 더 이상 안 사면은 양도세만 들어가는 거고, 보통 팔고 다시 사니까 취득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도세하고 취득세 두 가지인데, 비과세인데 무슨 거래 비용이 들어가죠, 양도세가? 비과세 기준 하한선이 9억인데 이게 넘어가는 집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비용이, 양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거래 비용이 많아진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팔고도 거래 비용이 많아져 가지고 내가 재산이 뜯기기 때문에 더 좋은 집 아니면 비슷한 집으로 가는 것도 못 가버려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특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비과세 기준 하한선이 되는 이 비과세 기준에서 초과되는 요거를 장특공을 최대 80%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80%까지 해줘야 여기에 대한 거래 비용을 낮춰서 내가 원하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당초 양도세 기준 상향에 신중론을 펴던 기획재정부도 입장을 선회한 모양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상향을 국회와 논의하겠다. 기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 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제 그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조세 소위에서 논의하고 의견 없으면은 이제 잘 진행돼서 본회의 통과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상되는 게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이제 12월 정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내년 1월 뭐 시행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뭐 제 뇌피셜인데 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기재부는 기준 상향에 긍정 부정 효과가 모두 있다고 본다. 좋게 말하면 신중한 건데 나쁘게 말하면 어느 쪽에서든 욕먹기 싫다는 거거든요. 이거 컴다운 하겠습니다. 자,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간 물가나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소유 1주택자의 비용 경감이라는 취지가 이해된다. 이때 비용 경감은 거래비용, 아까 나왔던 거래비용, 여기 거래비용.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특공. 그래서 이제 원활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해주겠다는 거죠. 네, 누구든지 20년 된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새 아파트 살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 욕망이잖아요. 저도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았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전에는 빌라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나마 제일 연식이 괜찮은데 한 3, 4년 되거든요. 그래도 저는 너무 좋아요. 물론 그 새 아파트 이사 가고 싶은데 지금도 저는 아주 만족하고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 지하 주차장 있다는 거 있고 엘리베이터 연결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쨌든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 취지는 이해되는데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야기할 우려도 있어서 명확한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라고 말했다. 답답해 죽겠네 진짜. 차라리 그러면 이러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든지 이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하든지 그냥 이제 가부를 결정해야죠. 뭐 어떡하자는 거예요 지금. 자, 이어서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고하고 최종적으로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를 것이다 고 덧붙였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이 상대적으로 부유층인 9억 초과 아파트 매도인에 대한 감세라는 비판도 있어서 이 문제는 여당의 정치적 방향성에 따라서 결정된 전망이다. 저는 이게 왜 정치적 방향성인지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그리고 집값 상승 뭐 100번 양보해서 집값 상승이 정말 이 정부와 여당에서 말하는 투기꾼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는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김밥 천국 집에 가서 김밥 먹으면 김밥 한 줄에 얼마예요?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하지 않아요? 2008년도에는 얼마였어요? 1,000원, 1,500원이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내릴 거예요, 지금? 그것도 투기꾼 때문이에요, 지금?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 최소한의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만큼은 장특공 혜택을 줘야죠. 근데 그 장특공 혜택마저도 규제 도구로 써서 1주택자들한테까지 거주 요건을 붙여버리니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비과세는 되는데 1920년에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0년에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021년에 팔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거주를 안 해버리면 장특공이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자,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자 보세요. 왜 익명을 요구한지 알겠어요. 자, 그동안 대선 후보 경선 때문에 미뤄졌지만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다. 제가 여기에서 정말 아주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당내 강경파의 의견과 여론 및 지지율 변화 등이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일개의 개인일 뿐이지만 제 주변에 계시는 세무사, 회계사 전문가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특공에 대한 취지가 어떤 건지를 아주 잘 알고 계세요.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고 그렇게도 강의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데 지금 이게
강경파 의견, 여론, 지지율 이런 거로 결정한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 수업을 올해 1학기 때도 듣고 지금 2학기 때도 듣고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지만 딱 한 가지를 뽑으라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돼야 된다면 이제 그 학생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 전문가가 된다면은 여러분에게 상담을 오는 어떤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모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전부 다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지를 선택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크를 떠안더라도 의사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게 진정한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제가 어떤 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자산관리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1번, 2번, 3번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면은 선생님 1번에서 3번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4번, 5번, 6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번에서 6번까지 중에서는요. 장단점이 다 이렇게 다른데요. 그 중에서 4번이 가장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4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리스크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를 보면은 누구도 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의사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양도세 12억 현재 지금 이제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좀 뭔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11월 달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정도에 통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시행일은 22년 1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좀 아름다운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높아심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억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억 주택이 있는데 이 중에 거주를 일부 하고요. 그 이후에 사정이 있어서 보유를 한다고 가정합시다. 1주택자입니다. 자,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을 했습니다. 자, 10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1.5년 거주했습니다. 자,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됩니까? 안 됩니까? 비과세 되죠? 조정지역 지정전 취득했으니까. 그쵸? 자, 조정지역 지정전 취득했으니까 비과세 되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비과세가 됐는데 2019년에 매도하는 게 있고요. 2020년에 매도하는 게 있고요. 2021년에 매도하는 게 있습니다. 자, 비과세가 됐는데 10억 주택이니까 9억까지는 비과세고 10억에서 1억, 9억, 요 1억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거 아닙니까? 요 과세되는 게 19년도에 팔면 가장 유리하고 2020년에 팔면 안 유리하고 2021년에 팔면은 더 안 유리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10년 보유하고 10년 보유 기간 중에서 1.5년밖에 거주 안 했으니까 이거 나쁜 사람인가요? 투기꾼인가요? 이걸 투기꾼으로 보는 사람은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정이 있어서 내가 뭐 지방 근무를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세를 줄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이 하나가 있었는데 10년 보유했는데 10년 안에 전부 다 내가 거주를 안 하고 일부를 내가 보유하고 임대를 했다. 이게 나쁜 사람인가요? 그런데 정부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년도에 팔면 이 장뚜껑 80% 다 해주는 거고요. 20년에 팔면 2년 거주 안 했으니까 조금만 해줘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투기꾼인지는 아시겠죠? 9억에서 12억으로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한번 예측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 빠르면 11월 말 아니면 12월 그리고 1월 1일부터 이렇게 법이 통과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네. 자, 어떻게 예상대로 되는지 한번 이제 내용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심도 깊은 이야기는 저희 우리 멤버십도 있지만 제가 어제부터 10기 정규과정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좀 여기 10기 이번 모집에만 제가 좀 약간 뭔가 혜택을 드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는 그냥 그대로 하니까 계시면 되고요. 녹화된 영상은 별도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